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간 따뜻했던 봄 날씨 때문에 두꺼운 겨울 옷들을 장롱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오늘은 두꺼운 패딩 다시 꺼내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영하 온도를 기록했고 지금도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 보이고 있어서 두꺼운 패딩 오늘 꺼내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유시춘 EBS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통위와 EBS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유시춘 이사장을 임명했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마약 때문에 뜨거운 이 시점에 교육방송 이사장 아들의 마약 유죄, 과연 유시춘 이사장의 입장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결렬된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북측이 미국 측에게 요구했던 내용,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일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미국 협상팀의 자문역을 맡아온 앤드류 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 때 미국에게 괌과 하와이에 전략 무기를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괌과 하와이에 배치된 이 전략 무기는 한국,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핵 우산입니다. 북한은 그 한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앤드류 김은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본인들의 영변 핵시설 일부만을 카드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핵 우산을 치울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어쩌면 이 협상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협상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경제 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지난해 12월에 강제 퇴직자들이 무려 35% 증가했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한 달만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그래프는 비자발적 퇴직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12월에 16만 4,453명, 그 전해에 비해 35%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닫은 자영업자들도 2만 1,880명, 그 전해보다 77.3%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폐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올해 또 올랐다는 겁니다. 과연 올해 연말 비자발적인 퇴직자와 문 닫은 자영업자의 통계가 무엇을 가리킬지 심히 걱정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교육방송 EBS의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 수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방통위와 EBS가 이 사실을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알고서도 이사장에 임명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중고교생,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청궁의 오발 사고 미스테리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공군 정비 요원의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엉뚱한 케이블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케이블을 꽂는 바람에 한 발에 15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 전략무기 한 발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15억 원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군이 제대로 나사가 빠졌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자꾸 경매가 유찰돼서 걱정이었는데 낙찰이 돼도 걱정입니다. 첫 번째 걱정은 일단은 반값에 낙찰됐다는 거. 51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걱정은 집의 명의자인 이순자 씨 등이 공매 취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낙찰돼도 추징까지는 먼 세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대로 추징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국보인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런데 논란에 휩싸였어요. 무려 20년간 우리의 세금 225억 원이 들여서 이 미륵사지 석탑을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복원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우리 감사원이 이거 원형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체 당시에 축석 방식을 안 따랐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에 구조 안정성 점검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20년 세월과 225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간 모양이 됐습니다. 원래 미륵사지는 벽돌과 그 안을 채우는 것이 불규칙적으로 탑이 쌓여졌는데 이것은 네모 반듯하게 시멘트처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복원 왜 했냐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꽃중년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의 김희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이분은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사진 옆에 보상. 메가더가 뭘 보상? 궁금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 옆에 밀수. 그리고 승리 씨 옆에 오타. 키워드는 보상, 밀수, 오타.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보상작전이 실시됐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불에 탔는데 다른 것들도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른바 차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인천 상륙작전만 보상을 해야 하느냐라는 논란입니다. 먼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살펴보시죠.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The way for me, son. 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박남철입니다. 림계지. 인천항으로 진입이 가능한 수로는 기어수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에 부설 해도 갖고 오라. 우린 낮은 심투의 정보를 얻는다. 한 명만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Not turn back.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국을 택했습니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반전작전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의 피해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피해본 월미도의 원주민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내용인데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위 7명 전원이 여당, 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불탔는데 왜 유독 인천 상륙작전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피해 보상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한국 전쟁으로 피해 본 건 전 국민이다. 유독 인천 상륙작전만 피해 보상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입니다. 그에 앞서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옳다. 전범인 북한에겐 아무 말도 못하면서 우리를 도운 유엔군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냐라는 야당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 장관님.
갑자기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앞서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동학농민혁명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보상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제가 국사에서 124년 전 조선시대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천 상륙작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 과거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라라고 하는 일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정말 무고한 이렇게 시민들이 희생됐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지금도 이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타까움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전쟁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체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전쟁의 승리의 그 발판이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남한에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원인으로 지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봤다, 보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피해자의 원인을 잘못 찾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는 민간인을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 인천 상륙작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미산에 북한군 대대가 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게 이 인천 상륙작전의 주요 공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날마다 동원되고 있던 그때 월미도의 주민들 이미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전후해서라도 이미 다 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과 같은 평화를 못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잘못됐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또 사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그때만 보상하라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물론 피해본 이 월미도의 원주민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살 곳과 땅을 잃었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뭐 보상을 해준다는 것에는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은데 6.25 전쟁 기간을 생각해보면 뭐 일사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산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피난을 갔던 사례도 있고 서울에서 집을 잃은 분들도 있고 온 국토가 사실은 불길에 휩싸였던 전쟁이 바로 그 6.25 전쟁인데 그중에서도 정부 여당 소속의 인천시 의회에서 인천 상륙작전만을 꼽았다라는 것에 형평성 논란이 좀 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보상, 배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따지게 된다면 전국 당시 우리 한국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국민들 모두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 당시 한강다리가 폭파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피난을 가지 못했던 서울 주민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이냐. 똑같은 방식으로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었다면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서울 시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역사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들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만 주인공의 한 명으로 나왔던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켈로 부대의 일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엑스레이 작전에서 켈로 부대의 일원으로 특수공작에 활동했던 저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게 나가게 된다면 결국 역사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딱 절반으로 나눠서 해석하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고 인천의 메가더 장군에 관한 동상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반미단체에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부르지르는 모습까지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6.25 당시에 북한이 바라보게 되건데 적화 통일을 회방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메가더 장군을 꼽을 수 있다라면은 왜 그와 같은 일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은 가능할 거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과거에 대한 역사를 정치적인 해석으로 자꾸 좀 왜곡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해 소지가 좀 많을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가해자를 미국 유엔군으로 마치 지칭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가
말하자면 70년대까지 그 지역을 미군 부대가 썼거든요. 핵심은 아마 2001년도에 어렵사리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요. 근데 사실 원주민 입장에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자기 땅을 더군다나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자기 땅을 강제 수용해서 아무 보상을 안 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것은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7명 전원이 뭐 민주당이다 하는데 인천시 의회 의원이 37명입니다. 그리고 34명이 민주당 의원이고요. 아, 그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예. 의원 구성이 자유한국당 2명, 비례대표 정의당 1명, 나머지는 자유한국당도 비례 1명, 지역구 1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민주당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역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열린 우리당 때 한강원 의원이 법안 제출했던 적도 있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안상수 의원도 동의했던 부분이 있고 두 차례 2011년 또 14년에 조례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법 제출해서 그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역이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지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하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상액도 가구당 300만 원, 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거사 한국전쟁 전체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피해자에 대한 초점으로 맞추기보다는 국가가 자기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 있는 자기 땅에 강제 수용해놓고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봐요. 저 국사 시간에 많이 외웠고 밑줄 치면서 외웠어요. 동학농민운동.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그래서 유공자로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과 동학농민운동 명예회복 정부 사업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면 한강다리 끊겨서 피난 못 간 서울시민이나 임진왜란 유족들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 지금 조선시대 124년 전 동학농민운동 나오니까 임진왜란 나왔어요. 그 대상이 왜 북한이 아닌 정부와 유엔이냐. 인천시가 북한 땅이냐. 이젠 하다하다 세금으로 표수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라는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는데 허은하 소장님. 네. 임진왜란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나중에 통일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땅과 어떤 집을 잃은 우리 백제의 어떤 후손들 또 고구려의 후손들 네. 뭐 이런 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너무 바라보는 낮겠지만. 관점이.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리더의 지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서는 리더의 경영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직원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통하고 그것을 뭔가 실현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는 정말 전 국민을 보상해줘야 될 텐데 혹시 그 돈 저희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 세금으로 하게 세금으로 된다면 하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미국을 정말 가해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하면 탁 연관되는 검색어가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또 치면요. 엄청난 그 블로깅이 되어 있어요. 다들 존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우리 역사 공부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은 또 누가 하는 걸까요? 제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전체로 보는 듯한 지금의 시각들과 옛날 과거 청산도 좋지만 이젠 제발 미래를 좀 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프레임을 잡아주시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전문가들의 우려도 듣고 네. 원래 취재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듣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일단은 뭐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동학농민운동 124년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들의 어떤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이라든지 법적으로 가능은 한 일인가요? 일단 이제 월미도가 관련된 인천 상륙작전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관련해서는 50년 9월 12일 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침 7시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거기에 북한 대대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월미도 주민들 한 120가구에 한 60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참호를 파는 일을 밤새 하고 7시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걸로 만약에 끝났다고 한다면 과연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와 관련돼서도 사실 원주민은 그러면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토지를 사실은 돌려받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군이 이걸 점유하다가 국방부에 주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에서 이걸 인천시에다 줬습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원래 원주민에게 돌려줘야죠. 근데 이걸 공안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어떤 물질적 재산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8년도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민 귀양대책위원회에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연 원주민을 인정할 수 있는 토지대지랄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패소가 돼요. 그런데 일단 이제 법제처에서 아마 토지 몰수에서 공원화한 과정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했기 때문에 이건 인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기념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하고 유족을 명부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떤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뭔가 돈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굉장히 혁명에 대한 어떤 의미 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록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인천 상륙작전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까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방송 EBS의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입니다. 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전말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 재판 중에 임명. 재판 중에 임명이 됐어요.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독립영화 감독 신 씨 38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발 국제 우편으로 대마 9.9g을 음닉해서 국내에 밀반입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거예요. 배송지는 신 씨의 소속사인 서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수취인은 신 씨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내세웁니다. BORI, 보리. 보리라는 수취인명으로 마약을 들여오려 했던 거예요. 우리 경찰이 발빠르게 첩보를 입수하고 우편물을 확보한 뒤에 우체부로 가장을 합니다. 우체부로 가장. 그리고 보리라는 이름이 뭘까를 고민하던 중 신 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보리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체부로 가장해서 마약을 배달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 씨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 씨의 작업실이 황당했다는 거예요. 대마초 흡연에 사용되는 그라인더와 담배 페이퍼, 담배를 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신 씨가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었다. 뭔가 마약 검사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재판이 이어집니다. 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무죄. 그런데 문제는 2심부터예요. 대마를 배송받은 사무실과 신 씨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리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프론트 데스크를 신 씨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들을 증거로 인정이 돼서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되고 현재 구속 중이에요. 신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한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음해 목적이라면 신 씨의 실명을 이용하고 배달 장소도 실제 주소지로 바꿨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신 씨의 모친인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장에 그냥 임명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범죄가 지금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냥 어디 뭐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해도 이건 큰 문제인데 스페인에서 직접 들어오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투약 자체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밀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더 큰 문제다. 그렇죠. 예.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도 이제 단순 투약에 비해서는 밀수 자체는 뭐 밀수한 다음에 유통이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밀수는 또 그램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벌을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 1심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배달이 됐잖아요. 배달이 됐는데 신씨 이름은 배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단지 볼이라는 이름으로 배달이 됐는데 이 볼이라는 이름으로 배달된 거에서 신씨가 과연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신씨가 과연 이걸 밀수한 걸 볼 수 있느냐.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모발하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성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확 뒤바뀌면서 법정 구속이 돼서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면 수입하는 이름 볼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신 씨가 쓰는 이름이냐? 근데 네. 신 씨가 그 독립영화제 작품을 출품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서 볼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 이 볼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신 씨가 보통 때도 자기의 어떤 예칭처럼 이 볼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볼이라는 게 거의 뭐 본인의 다른 이름과 그렇죠. 비슷하다. 그래서 볼이라는 것은 신 씨가 맞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신 씨 측에서는 계속 이거 음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음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범죄를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신이를 신 씨 이름을 하지 왜 볼이라는 이름을 보냈겠느냐.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마 신 씨가 당시에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약을 흡입한 사람들, 마약을 뭐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일 소변에서는 뭐 며칠 지나면 안 나와요. 일주일, 2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체에서는 어디 부분에서 발견됐냐에 따라서 마약 흡입 시점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거든요. 근데 신 씨가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른 점. 그다음에 이제 대마초 같은 경우는 이걸 일종의 식물이잖아요. 그걸 그라인더로 갈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몰아서 담배를 펴야 하는데 이건 페이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대마용 페이퍼는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됐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다. 그렇죠. 2014년도에도 그때도 감정을 했었는데 그때 대마 성분이 추출이 됐다는 거죠. 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리는 바로 신씨고 이 정도면 아주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2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하면서 법정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거예요. 대법에서도 그 징역 3년을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김광삼 변호사의 분석대로 이건 법적으로 마약 밀수와 마약 복용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건데 제 의견은 아니고 재판부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의 어떤 볼이라는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신씨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예. 정황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또 직접적인 증거들이 동의? 네, 그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시춘 이사장 본인이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방통위와 EBS가 이 논란 기간 중에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 두 번째 논란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논란. 유시춘 이사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지 않았냐?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억울해서 스페인 사설 탐정회까지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일을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교육방송 이사장 유시춘 네. 이사장인데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실력이 있는데 네. 이건 확실하다라고 법률 자문을 주셨는데 유시춘 이사장은 엄마의 마음이겠지만 네. 그냥 일개 개인의 엄마가 아니라 EBS 이사장이 자격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그냥 어떤 사건 사고에 그러니까 감독의 엄마 개인으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다른 것도 아닌 교육방송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우리 아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바로 과거에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던 거라서 본인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우리 아들 믿는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유죄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2014년도에는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그때는 이 사람으로 특정할 다른 여타 증거가 없다 보니까 무죄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4년도도 그런 일이 있고 17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법을 존중하고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야 하는 최일선에 있는 곳이 바로 EBS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엄마로 돌아가야죠, 온전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사장직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검증 과정에서 전혀 캐치를 못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본인에게 이런 제의가 왔다면 설사 다른 자리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교육방송 이사장 자리를 덥석하기에는 요즘같이 이런 마약 문제 이런 거 특히 애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그 방송의 핵심 자리에 가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택한 게 굉장히 문제예요. 예. 그런데 마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도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간 게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 잘 아시지만 선거운동 때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공직에 가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갈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 교육방송과 관련된 이 간부직에는 선거운동 하신 분들이 예. 3년 동안은 못 가도록 아주 EBS법에 딱 명시가 되어 근데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유시춘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네.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 아니에요? 네, 꽃보다 할배 유세단이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한국교육공사법, 즉 짧게 말해서 그냥 EBS법의 제척 사유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임명이었는데 이제 아드님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더 문제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고 계셨으면 뭐 워낙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 할 텐데 잘 아시지만 우리도 한번 다뤘지만 EBS 미디어에서 김정은 미화하는 교구도 막 만들어서 네. 팔고 해서 엄마들이 문제 제기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허은하 소장께서 네.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보셨을 때 유시춘 이사장의 이 해명이랄까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해도 예. 교육의 중심 EBS, 학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거고 그거 보면서 큽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어서요. 이론만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신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라. 그런 예. 마음에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해요. 분명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 김희정 장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일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 공직에 계시려면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공인이라면 공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 처리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누구나 믿고 그걸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데 방통위와 EBS에서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에 한창 이 마약 사건이 2심에서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와 EBS 해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통위의 해명이 현재 논란이에요. EBS법에 따르면 결격 사유 검증 대상은 본인뿐이다. 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EBS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EBS는 몰랐다고 하고 방통위는 본인은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해명이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이제 김희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EBS법
일하는데 과연 이제 이사장의 어떤 결격 사유 중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통위가 얘기한 것은 아들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이제 잘라치기의 그 발언. 잘라치기 발언이다. 예. 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아무리 검증 대상이 본인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선거운동 연루됐는지도 좀 더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EBS 자체에서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방통위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의 마약 논란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조카 마약 유시민. 과거 김무성 사위 사건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약 복용은 차고도 남는 이혼 사유다. 매우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전 대표 사위 마약 사건이 매우 흐뭇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위로를 보낸다. 2015년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좀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과거에 있었던 발언 중에 굉장히 조롱과 비하 섞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딸이 아니라 사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허은하 소장 얘기처럼 사실 자식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은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연자제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시춘 이사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와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왔는데 그 대법의 확정 판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재판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도 이 우리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유시민 이사장은 누나의 이 같은 발언과 누나가 공직에 있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리레오라고 하는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마약에 대해서 마약을 밀반입을 하게 되고 그 밀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라고 해서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에서 확정으로 판결낸 마약 밀반입에 대한 명확한 사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온정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감싸게 되는 것들이 사실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근 버닝썬 사태 이후로 얼마나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통되고 악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더더군다나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나에 관한 문제, 조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본인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다 분명한 입장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보면 김무성 대표에게 위로를 보낸다라는 발언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그 앞에 문장들을 보면 위로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 장관님, 뭐 일각에서는 사위보다는 조카가 더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흐뭇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라고 과거 말했던 것이 좀 후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여러분이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자식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연좌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냉철하게 사실상 조롱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을 이제 본인에게 그대로 대응을 시켜서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공직자의 사위가 된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사위가 됐었는데도 무거운 정치적인 책임을 함께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도 사실은 유시민 그 이사장의 누님으로 사실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신 감독도 누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유시민 그 이사장의 조카로 또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동거지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했던 평가를 과연 자기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이죠. 예.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승리 씨의 해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승리 변호인의 변호가 안 되는 변호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승리 변호인의 변호가 좀처럼 변호를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황당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승리 변호인의 발언이 새롭게 알려진 건데 우선 과거의 이 내용을 좀 먼저 다시 살펴보죠. 승리가 버닝썬 직원에게 메인 자리 마련하고 여자애들 불러라. 잘 X하는 애들로 불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르고 있는데 X겠나 싶다. 일단 X마이를 부른 중이다 라고 승리가 카톡을 보냈던 요거 성 접대를 승리가 지시한 건 아니냐 라는 의혹에 바로 그 해당 카톡입니다. 근데 승리 측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승리는 평소 잘 X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잘 X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노는 애들을 아마 잘못 표현한 거다. 참 저 잘 X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표현하기 답답한데 일단은 변호사의 변호는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저게 잘 X하는 애들이 하는 원문하고 잘 노는 애들이 글자도 다르고 자음도 다르고 모음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저게 합리적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 잘 X에서 그 시작되는 자음이 지읒이에요. 예. 그리고 노는 니은이잖아요. 니은이죠. 그러면 제가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봤거든요. 예. 근데 위아래 달라서 이게 잘못 쳤다고 볼 수 없고.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 지읒으로 쓰는 잘 X를 뒤에 한 번 또 반복을 합니다. 한 번 더 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뒷부분에서 반복하는 때는 잘 노는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잘 X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좀 이번에 이제 승리 측 변호인이 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가 한 얘기 이렇게 전체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뒤집어 놓은 이 카톡 내용 자체를 마치 희화화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장난으로 그냥 허세 부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경찰과 의혹, 그 다음에 마약은 이제 카톡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과 관련된 부분, 성매매, 이런 내용이 카톡에서 단서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말이죠. 성매매 관련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단 말이에요. 네. 아까 뭐 잘 X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찰 유착과 관계에서도 뭐 생일 파티 때 축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음주운전을 막아줬다. 또 미성 그 옆에서 뭐 신고를 했는데 이거 시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유착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어린 사람들의 치기로 인해서 농담하고 장난하다가 이게 카톡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추론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야 카톡 말고는 증거가 없어. 그럼 이게 우리가 카톡 자체는 간접적인 증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켜버리면 경찰 별거 아니다. 우리는 무죄야. 처벌받을 수가 없어. 이제 예.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유인석 씨나 아니면 승리 씨 변호인 또 승리 씨 얘기가 다 굉장히 일치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승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조차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김모 대표가 사업상 동행할 여성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역할 여성을 구해주려고 한 것이다. 성접대는 절대 아니며 그렇게 승리가 구해주려고 했던 여자들을 향해서 결혼식 하객 알바 같은 개념입니다. 라고. 결혼식 하객 알바 같은 개념입니다. 아유, 별거 아니에요. 결혼식 하객 알바예요.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카톡에 대한 변명이었어요. 승리가 여성 1번, 2번, 3번, 4번의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위에 4명 어떠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라고 하니까 1번은 말수가 없고 돈을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비주얼이 좋다. 2번은 비주얼도 좋고 술자리에서도 좋은데 저는 3번이 끼가 많아서 좋고 3번도 추천합니다. 이게 그냥 하객 알바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소장님 뭐 말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딸 가진 부모로서 화가 정말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카톡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자동 전환이 되는지도 확인해 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아이가 집에 와서 운대요. 우리 오빠가 그럴 일이 없다. 뭐 우리 언니가 그럴 일이 없다. 뭐 오빠 막 아이들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를 요즘 사실은 그 셀럽들, 가수들, 뭐 승리나 뭐 정준영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엄마 아빠한테 풀지 못하는 그 외에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셀럽들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셀럽이 영웅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울면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우리 오빠가 이럴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 우리들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사의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함께 검증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팬심을 가질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편 이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호승줄이라고 하죠. 정준영 씨가 묶여서 구속되는 장면, 그리고 과연 그 장면에서 정준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법정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2016년 증거인멸 우려 의혹도 받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정준영 저길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최종훈이 이번에는 음주를 무마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금을 건넸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2016년 2월 21일 음주 단속 피해서 도주 중에 검거가 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 면허 정지. 근데 단속 경찰에게 200만 원 주겠다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경찰이 거절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는 하다가 최종훈 씨가 뭐 거짓말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 주겠다? 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경찰관 안 받죠,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일단 불명 그 자체가 본서까지 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도주를 하는 이유가 불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단속에 걸리면 아무도 경찰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재 체제고. 그렇군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어렵사리 말하자면 그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언론에 피해했으면 조용히 입 닫고 자숙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뭐 큰 영웅행위처럼 하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외국 가서 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낯뜨겁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 양현석 대표의 YG 엔터테인먼트가 주주총회를 갔는데 전운이 벌써 지금 감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YG 주주총회 안건 중에 하나가 양현석 씨의 친동생이 이 YG의 실제 대표로 있는데 그 양현석 씨의 동생 양민석의 재신임 안건이 오늘 올라와 있다면서요. 주주의 이 사내 이사로서의 재신임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양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가 대표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회사를 키우는 역할에서는 이 양민석 대표의 역할이 적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승리 씨에 대한 버닝썬 클럽 사건 이후로 알고 보니까 홍대에 있는 한 클럽 같은 경우는 실소유주가 양현석 대표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으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졌고요. 결국 세무조사를 받기 이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 양민석 대표가 재선임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과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상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로 일파만파 계속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설명드린 바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연금도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주가에 관한 손실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손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태로서 이들의 경영진에게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과연 오늘 주총에서 최종 주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승리 씨와 관련된 종합적인 소식도 새로운 소식 기준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 수첩아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중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껴안는 척 지갑을 슬쩍한 50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범행 장면에 CCTV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술에 취한 이웃 주민에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면서 뒤에서 갑자기 백허그를 하고 있는 이 여성 50대 여성입니다. 굉장히 오래 앉죠. 근데 알고 보니 지금 주머니에서 지갑을 이렇게 슬쩍 한 거예요. 지갑을 빼고서 바로 뒤로 돌아나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와중에서도 지갑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저기요 잠깐만요 라고 하니까 저 50대 여성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빠른 걸음 경보죠. 경보로 도주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선명하게 CCTV에 포착이 됐는데 백준 진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예, 저걸 여러 번 보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는데요. 예. 믿을 수 없는 이웃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믿을 수 없는 이웃. 예, 믿을 수 없는 이웃인데 52세 된 이제 부인이죠. 아주머니 가정 주부인데 57세 된 이웃 간에 이제 서로 안면이 있는 남성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또? 이게 이제 일명 부축배기 수법의 절도라고 보통 하거든요. 부축배기. 수법 명칭이 바로 부축배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57세 된 남성이 술이 취해서 가는데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이웃 부인이 쫓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안에 있는 지갑을 꺼냅니다. 상당히 이제 고급 기술.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뭔가 허전해요 가슴이. 그러니까 돌아서서 술은 취했지만 돌아서서 쫓아가는데 이 부인이 계속 도망을 가면서 안에 있는 현금을 확인을 하고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확인하고 그걸 아마 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은 던져버립니다. 지갑을 또 던져버려요.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피해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산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지금 마산 동부경찰서 이순규 형사과장 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법률 전력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출석 요구서를 1회, 2회, 3회 보냈습니다. 3번이나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돈 훔친 적 없어 라고 이제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제가 취재를 쳤어요? 해보니까 오늘 실질심사가 잡혀있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서. 근데 영장 청구를 한 이유는 뭐냐. 12번 정도의 이 도벽이 좀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뭐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니까 결국 검사도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오늘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김관삼 변호사님 도둑질도 습관이다라는 건데 현금 25만 원을 지갑에서 챙겼어요.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강력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구속영장이 과연 오늘 청구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발부될까? 청구를 됐으니까. 발부될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발부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절도랄지 소매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주의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전에 12번의 전력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습벽이 발현돼서 또 다른 소매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노려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뭐 껴안아서 이 지갑을 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매치기들은 정말 귀신도 모르게 잘 빼갑니다.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본인 자체가 이러한 방법을 처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계속 썼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절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갑을 줬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지갑을 주었다 찾았는데 그 안에 현금을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권이랄지 여러 가지 놔뒀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쓰게 되면 결국 추적을 당하니까 계속 나 지갑은 주운 적이 있는데 현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구나. 근데 결국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 현금 있었다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사이에서 지갑 빼고 가면서 어느 틈새 25만 원을 뺐을까? 이게 굉장히 아주 노련한 소매치기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고, 우리 법에 보면 말이죠, 상습이라는 용어가 몇 개 나와요. 사기, 절도, 상습절도. 이거 자체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아니면 어떤 습벽이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벌을 하죠. 예, 믿지 못할 이웃의 황당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사건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마약 사건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온상이 된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한 서울의 여자 대학교 화장실 안에서 이 남성이 마약 수배자였습니다. 근데 딱 걸렸는데 아저씨 냄새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에 전말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저 마약 수배자가 아저씨 냄새가 많이 났거나 저 여대생이 소위 개코거나 지난 18일 오전 11시 45분 한 여대 화장실에 여대생 A씨가 이상한 거예요. 왜 여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아저씨 냄새가 나지? 난 저게 뭔지 모르겠어. 아저씨 냄새가. 모른다는 건 저도 아저씨란 얘기인데. 낯선 아저씨의 냄새가 나서 옆 칸을 이게 슬쩍 봤어요, 밖에서. 그런데 고장 안내문이 붙었는데 옆 칸 문 아래에 살짝 그 발끝이 살짝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이 발이 사라졌어요. 이거 수상하다. 여대생이 수상히 여겼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간 틈 타서 그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여대생이 용감했어요. 아저씨를 붙잡으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남성이 황망한 마음에 가방과 외투를 벌어준 채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1g과 빈 주사기 한 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마약 관련 범죄 혐의의 지명 수배자 김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현재 김 씨를 맹추적 중인 사건입니다. 이게 반전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건인데 여대생의 남자가 숨어 있었는데 그게 아저씨 냄새로 잡았다는 것도 반전이고 그렇죠. 잡고 보니까 지명 수배자예요. 네. 잡진 않았습니다. 아직 안 잡았는데. 네. 지금 발생 사건인데요. 우선 그 김진애 그 아저씨 냄새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아저씨 냄새를 모르면 아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고요. 지금 이게 용산경찰서 관내에 있는 모 여자 대학교 화장실에서 발생을 한 건데 네. 사실 여자 대학교니까 여학생들이 이제 출입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학교라는 부분은 대학교는 누구나 출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이게 고장난 화장실로 표시가 된 건데 이 지금 여자 대학생이 옆에서 용변을 보고서 있는데 뭔가 아저씨 냄새. 근데 이 아저씨 냄새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이게 뭐냐면 예. 이 사람이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 위반으로 수배가 된 사람이라 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예. 거기다 담배는 먹고 술은 먹고 이러니까 당연히 악취가 나죠. 사람이지만. 살짝 그거를 아저씨 냄새라고 단정하기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러니까 남자 냄새가 이제 좀 지저분한 냄새다 이걸 아저씨 냄새로 표현한 부분은 약간 좀 수정을 하기는 그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어찌 됐든 냄새 씻지 좋거든요. 않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 바로 필로폰, 그 다음에 또 빈 주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필로폰 사범이다 그래가지고 동의수법 전과자 하고 동의수법 전과자를 보면 예전에 범죄 경력을 한 동종 범죄를 한 경력자들의 사진이 전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사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여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나왔는데 이 남성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팔을 붙잡으니까 이 남성이 뿌리치면서 같이 넘어져 버려요. 팔을 붙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다가 본인의 그 실혼이 확인되는 그런 물품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경찰이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한 건데 아마 여학생들이고 또 오전 11시 45분이니까 그렇게 겁을 내지 않은 혹시 이 여학생이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를 하는 여학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용감하다. 네. 정말로 이건 기지를 발휘한 게 아니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가 되니까 빨리 위험하죠. 피해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몇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그 주사기를 마약을 들고 여대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거는 그곳에서 아마 마약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왜 구독 여대 화장실에 숨어들었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자꾸 제가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아저씨 냄새에 좀 자꾸 그런데 냄새 좋거든요. 근데 저도 아저씨니까 예. 아저씨 냄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좀 많이 하고 예.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이 아저씨 냄새가 사실은 뭐 아주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 냄새 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 화장실 상당히 그래도 공개되고 밀폐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마약을 하다 보면 마약의 중독성이 상당히 심해지면 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쾌락적인 걸 취하다 보면 그렇군요.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게 살면서 이제 마약을 흡입하고 이제 투약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옆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을 정도 되면 그 정도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아저씨 냄새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아저씨들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리 꽂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게 되면 뭐 그림을 본다랄지 그러면 그림이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성적인 거에 꽂히게 되면 계속 어떤 변태적인 성적인 것만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마약을 투약을 하는 장소에서 여대의 화장실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서 뭔가 또 다른 상상을 하면서 투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수배지이고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추론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네. 근데 우리 이제 김진 앵커가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사이다 같은 애드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강삼 변호사하고 좀 친합니다. 근데 지금 아재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루에 2번 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2번 샤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재예요?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아저씨들 3명이서 한번 사건을 풀어봤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고생하신 두 분께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이고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사진 같아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사진 같고 이진 부모 살해범이 오늘의 핫플 주인공으로 4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천리마 민방위가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격화를 타도한다는 자막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서 바닥에 냅다 던져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일성, 김정일 액자를 결국 산산조각낸 천리마 민방위. 최근 조국 땅에서라고 쓰인 영상 속 자막을 두고 북한 땅에서 촬영했다라는 해석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의 흠집을 내는 행위에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정말로 실제 북한에서 촬영한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괴한 침입 사건이 발생했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촬영한 건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북한 내에서 김 장관님, 김 부자의 초상은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주민들이 상당히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초상을 깼다. 이 영상이 아마 이북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직접 지금쯤이면 보고 있을 텐데 상당한 충격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 3부자는 그냥 절대 신이죠. 심지어는 탈북하신 분들도 북한 체제에 반대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상 보고 나서 반응이 본인들도 이렇게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왜 세뇌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천리마 이 민방위에서 최근에 일련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사이닝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기들의 그 북한의 법치가 미치는 영역에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떨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북한 땅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 스페인 대사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 정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서 우리가 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격화를 타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바로 독재를 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 앞에 있었던 천리마 민방위 행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이제 김정남 살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석방됐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천리마 민방위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벽에다가 김정은 타도라고 크게 낙서를 하고 갑니다. 낙서가 아니라 사실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쓴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격화하지 말고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리마 민방위들이 알려진 것은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인간이다. 그리고 잘못된 인간이다. 그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가 또 되게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북한 자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들이거든요. 근데 그 광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 트렌드가 바뀌어서 SNS적인 광고들이 상당히 인기를 끕니다. 짧게 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소리를 주고 짧은 글을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죠. 근데 광고 효과에서도 나오는데 3번 정도의 광고를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 그리고 3번 이상이 되면 확실히 체감하고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딱 그 뭐랄까요 마지노선이 3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이상 내가 그걸 보게 되면 나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행동을 하게 되면 어쩌면 또 다른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러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북한에서도 상당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또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 이들 단체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병민 박사님. 그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이 괴한들이 침입을 해서 중요 자료를 빼가고 주변에 통신을 마비시켰잖아요. 스페인 내에선 CIA 소행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선 천리마 민방위가 벌인 일이다. 지금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자유조선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정도로 천리마 민방위 그리고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자유조선에 관한 독립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자금들은 다 비트코인 등으로 받아서 그래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으로 본인들에 대한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우리 또 김영우 지사장님이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건데 혹시 저 자유조선과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조선 입장에서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대변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이 천리마 민방위가 과거 보호하고 있다고 했던 김한솔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장자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김한솔이 아주 마냥 나서서 지금의 북한 체제에 대한 허구와 허상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새로운 자유조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지금의 김정은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북한 내에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는데 그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적장자 김한솔을 내세울 수도 있다. 자유조선의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합주도 만나보시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학사에서 제작한 한국사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버젓이 실려서 논란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추노에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을 활용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등장인물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 이렇게 실린 겁니다. 특히 구구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한 사진이어서 이를 이미지로 고스란히 활용한 교학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
이에 교학사는 작업자가 구글 이미지를 단순 검색해서 넣으면서 실수를 했다.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온 오프라인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해명대로 실제 구글에 노비, 추노 등을 검색하면 노 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또 국정에 계셨던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글쎄 출판사 사람들이 책을 엄청나게 안 읽는다는 게 이렇게 밝혀졌죠. 얼마나 안 읽으면 7개월 동안 책이 나왔는데도 이게 인제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 정말 검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추노하고 할 때 노자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자는 다릅니다. 예.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합성 사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은 일부의 그 극우자들이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특히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들이 좋은 모습으로 교과서에 나오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잘못된 사례로 나오는 등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상태예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 뭐 사과를 하고 전량을 폐기하겠다는데 벌써 나온 지가 7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다 어디에 있는지 돌아다닌다. 다 돌아다니는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실제로 권위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author, 저자에서 나왔고 책의 저자가 가장 권위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교과서에 또 검정시험을 보는 책의 권위가 이 정도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성해야 될 지점. 참 안타까운 게 김 장관님 저는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존중과 어떤 최소한의 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논리로 얼마 전에 KBS에서 도올 교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괴뢰라고 부르면서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자, 이런 양극단의 전직 대통령들 폄훼하는 행위가 왜 이렇게 요즘 반복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앞서 EBS 이사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육 관련된 것,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어른들의 정치 다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느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학사 안에 저 엑스맨이 있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실수 쉽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그럼요.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근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교과서 논란이 있었을 때 대통령 사진과 관련돼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맨날 하야 발표할 때 사진만 싣는다라든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사진은 싣지 않고 이 군복 입은 박정희 소장 사진만 라이방 쓰고 있는만 싣는다라든지 이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 사진은 포승줄 맨 사진만 싣는다라든지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받는 사진 싣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과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는 사진만 싣는다라든지 이렇게 양 극단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 불균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 역사의 축을 이루는 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히 교과서 만드는 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와 과거를 갖고 뭔가를 의도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의 부모 살해범. 피의자 김씨 일당이 빼앗은 5억 원의 행방 일부가 밝혀졌어요. 김 씨의 어머니가 5억 원 가운데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제출한 것. 아들이 범행 후 집으로 가져왔다. 돈을 여동생 차에 뒀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갖고 칭따오로 도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흥신소를 방문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김 씨는 흥신소를 통해 진범을 찾으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후 뒤처리를 위해서 흥신소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모의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 시신의 분리유기 이유와 범행 동기, 그리고 살해 뒤 둘째 아들을 만난 비상식적 행동 등이 갈수록 의문을 더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진짜 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김 씨 체포 장면을 입수했는데 그때 그 장소에 김 씨가 갔던 이유가 바로 흥신소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거 편의점에서 흥신소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범행 후에도 흥신소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접촉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진 씨 부모님의 어떤 피살과 관련해서는 미스테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피의자가 말을 거부하든 진술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밝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제가 나왔을 때 그 현관문의 비번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보도에 보면 유조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사관처럼 행사하면서 집을 따라 들어가서 결국 수사관이 추궁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진 씨 부모가 아니 이거 수사관 같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살해를 한 건데 이제 살해에 대해서도 나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국 동포 3명이 갑자기 둔기로 머리치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또 그 전에는 5억이 있었는데 5억 중에 3억을 중국 동포 3명이 마음대로 가져갔다 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범인 김 씨의 어머니가 여동생 트렁크에 있던 2억 3,800만 원을 변호사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한 가지 또 미스테리한 의문이 생긴 게 왜 범행 이후에 흥신소 직원을 왜 또 만났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또 다른 범행을 꿈꿨는데 이것도 이진 씨가 부가티라는 명차를 팔고 나서 15억을 받았는데 5억은 부모님이 가져간 거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어떤 초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진 씨가 많은 재산을 숨겨놨다고 이렇게 세간에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한 돈을 또 강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흥신소 직원을 만나고 추후에 범행을 모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번에 네 번째 하풀 주인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번의 유찰 끝 최초 감정가 102억 원의 반값인 51억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진 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깎였기 때문인데요. 연희동 자택은 사실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3명이고 여러 소송 등이 얽혀있는 등 낙찰을 받더라도 온전히 집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특히 매입 후 개발 가치도 낮아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과연 누가 이번에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았는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현재 집값의 10%인 5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낸 상태. 다음 달 24일까지 나머지 잔금 46억 원을 납부해야 매각 절차가 종료됩니다. 또한 연희동 자택의 매각 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 낙찰하신 분께는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낙찰을 해도 실제 이분이 이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해요. 네, 6번의 공매 끝에 낙찰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비싼 값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10%씩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51억에 낙찰이 된 상황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많으면 51억의 돈을 내고 낙찰해서 갖게 되는데 결국은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참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던 게 이렇게 51억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이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이 51억의 돈이 그대로 추징금이나 세금으로 다시 국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라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나 누굴까?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굴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기자들과의 마찰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신상이 공개되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터라 아마도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좀 이 울림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추측하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또 지지자 중에 몇 분이 사구서 그냥 전두환 전 대통령 계속 거기서 살라.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조금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참여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지지자가 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걸 좀 우리가 봐야 할 필요성이
지금 6번이 유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기다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서 이건 또 뭐 이런 부분을 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데 공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실은 낙찰가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산적 가치로만 보면 100억짜리가 51억에 떨어져서 샀으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가가 100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도 덤벼들 수 없는 것이 행정소송에 만약에 공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법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 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런 사람이 샀을 가능성이 크고. 추측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낙찰가 자체 누가 낙찰을 받느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지금 이건 알려줄 수 없다. 개인정보라. 그런데 이건 곧 알려지죠. 왜? 등기부에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등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간의 문제지 누가 낙찰받는 일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금한 거 다 해소해 주셨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55명의 영웅들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0년 3월 26일 차가운 서해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에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4명 중 우리 장병 46명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우리는 그들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곳곳엔 무차별적인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연평도 곳곳이 불길에 휩싸였고 우리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안 포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서해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55명 영웅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당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2018년에는 해외 순방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경제 행보가 있다는 이유로였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이 55명의 영웅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왼쪽 가슴에 특별한 배지 하나를 달았습니다. 바로 천안함 우리 장병들과 55명의 영웅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의 배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3월 26일까지 가슴에 이 천안함 배지를 달고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힐링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주말이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